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의 민심을 살펴본 정치부 보도와 함께 미얀마 군부 쿠데타 소식을 연속 보도한 YTN 리포트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부름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최근 속출하고 있는 콘텐츠 결제 피해 사례를 전한 박기환 기자를 만나봅니다. 내가 본 DMB에서는 코로나19로 달라진 가정학습 환경을 담은 프로그램 수다학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지난 8일 출범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 한 달 뒤인 5월 7일까지 약 90일 동안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선거운동의 제약이 큰 만큼 유권자의 선거보도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치러질 수 있도록 올바른 선거방송에 YTN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원경 소장, 조수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YTN 보도에 대한 세 분의 분석과 해설까지 들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설 명절이 끝나고 이렇게 뵙습니다. 고향도 이번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못 내려가고 다들 집에서라도 맛있는 거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 YTN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이죠. 이 시시콜콜을 소장님께서 특급 칭찬을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네, 설 명절은 지났지만 덕담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코너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시시콜콜 코너가 진짜 압도적으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옴부즈맨 프로그램 하면은 대부분 정말 마지 못해서 싫은 소리는 듣기 싫은데 하긴 해야겠다라는 느낌을 분명하게 주거든요. 근데 이 보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정말 그대로 날 것으로 보여주거든요. 특히 전화 온 그 말들을 약간 음성만 변조해서 들려주는데 그게 정말 코미디만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데일리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 보도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빠르게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중동포를 보통 조선족이라고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들려주면서 YTN이 다른 사안처럼 그냥 찬반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다, 이것은 제중동포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는 분명한 그 취지의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일종의 미디어 리터러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공들인 좋은 기획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됩니다. 앞으로 이 소장님과 또 시청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해 더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자, 올해는 다소 차분하고 조용한 설 연휴를 다들 보내셨을 겁니다. 5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 이 사적 모임 금지 수칙과 함께 아쉬운 시민들의 마음을 전한 YTN 보도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평가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올해 설 아쉬워도 못 가, 몰래라도 밥 한 끼라는 그 제목의 기사였거든요. 예. 명절을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 때문에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 국민들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내용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과는 달리 자막에는 몰래라도 밥 한 끼라는 자막이 시종일관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노출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가면서 사실 오해를 사기 쉬운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자막만 보고 저 내용이 설날에 몰래라도 5인 이상을 어기고 밥을 한 끼라도 먹어야겠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오해를 하기가 쉬웠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보면 자막 작성의 원칙에 보면 첫째가 그림 내용 보충 설명, 그다음에 기사의 요약 및 정리라고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화면과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사의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조금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소장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 저도 보셨어요? 사실 평가원님과 같은 의견이에요. 저도 이번 주에 보도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보도가 이 보도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통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 보도가 자막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가림 처리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이 시민이 이제 전부 다 바쁘니까 명절 때 아니면 못 만나잖아요. 과태료 안 내고 몰래라도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담아버리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텔레비전에도 저렇게 말하는데 과태료 그냥 안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한번 만나보자. 라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그 어떤 정부의 방역당국의 결정은 쉽게 나온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할 때 이렇게 애매하게 처리하지 말고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번에 좀 참아요.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그런 보도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취지 자체는 이 시민들의 뭐 아쉽고 섭섭한 마음 이런 의견도 있다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한 취지였을 텐데요. 자,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가원님 지적하신 대로 좌상단 자막에 몰래라도 만나겠다였죠. 그게 이 리포트가 나가는 2분 몇십 초 동안 계속 노출이 됐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결국 이 리포트에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가족 간의 정을 유달리 생각하는 우리네 정서를 뭐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전달해보고자 이랬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죠. 이것저것 섞이다 보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한 기사 안에 녹여내다 보니까 나온 약간의 오류라고 보여져요. 앞으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5인 이상 모임 뭐 금지 관련해서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얘기하려면 그거를 차라리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고 뭐 방역적으로 지금 5인 이상 모임 금지 어떤 효과를 보고 있고 이게 과태료도 얼마를 내야 돼 개인당 내잖아요. 또 뭐 이런 것들 잘 모르는 부분을 좀 전달하면서 꼭 좀 지키시길 바란다. 이런 쪽에 방점을 맞췄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설 연휴 명절 분위기 틈타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신종 범죄들이 극성이라고 합니다. YTN도 이 제보로 들어온 콘텐츠 결제 피해 사례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관련한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장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2월 3일 방송된 그 제보는요. 3분 만에 60만 원 빠져나가 콘텐츠 결제 해킹 피해 속출이라는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는 쓴 적도 없는데 이 콘텐츠 이용료가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보이스피싱 문자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게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이 보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용료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서 이동통신사에 신고를 해도 환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잘 짚는 보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동통신사가 정말 이 사안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점을 보도에서 지적을 하는데요. 통신사의 결제 고지 책임 의무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이 등록된 계정에 대해서 지문이나 홍채 인식 같은 이중 보안 장치를 일단 설정해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팁을 주시거든요. 이것도 지금 당장 추가 피해를 내가 안 당하려면 최소한 이런 것을 해보세요라는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적절한 대안이었다, 도움이 되는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례가 뭐 신종수법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어 왔는데 그래도 처음 접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본인이 이제 당하지 않으면 크게 관심을 갖고 안 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죠. 살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보도 관련한 이제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위원님 이번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좋게 잘 봤습니다. 자칫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뭐 제보를 바탕으로 피해 예방법을 자세히 알려줘가지고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보는 결국 방송사의 힘입니다. 그 제대로 된 제보는 그 제보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처리해주는 언론사에 많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대로 잘 처리하고 제보를 많이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제보를 잘 처리하는 것이 언론사의 뭐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뭐 다양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모든 건 제보에서 뭐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사실 제보를 받으면 검증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마치 변호사들이 이제 사건을 수임한 사람의 의견을 계속 혹시 거짓은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저희도 제보를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거는 이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혹시 섭섭해
하시진 않을까 하는데 다 이게 좋은 보도, 우리 객관적인 보도, 설득력 있는 보도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제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잠시 뒤에 취재 후 시간에서 박기환 기자가 직접 출연을 합니다. 피해 사례부터 예방 방법까지 아주 꼼꼼하게 알려준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얼마 전 일어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사태 아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쿠데타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또 사태 이후에 미얀마 현지 상황 어떤지 YTN에서 상세하게 전달을 했는데요. 관련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2월 3일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미얀마 쿠데타 사흘째 양곤 현지 상황이라고 해서 교민을 연결을 해서 리포팅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의 상황을 알아보는데 주목성이 있었고요. 뭐 통신 연결 상태부터 해서 그쪽에 그 평화적으로 조용히 시위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던가 또 무슨 TV 방송 중단으로 SNS를 통해서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현지 소식을 전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전반적으로 YTN이 이번 미얀마 소식을 다루면서 정보원을 조금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고요. 다만 이제 그 민주주의와 국민 저항, 뭐 쿠데타 군부의 유혈 진압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 중심의 어떤 내용이었고 이걸 조금 넓혀서 국제적 시각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미얀마라는 나라 좀 생소한 분들 많을 때 옛날엔 버마라고 불렀죠. 그랬고 뭐 나라도 큰 나라고 그 안에 뭐 식민 지배 경험도 있고 또 소수민족 문제도 있고 이런 나라인데 자, 저희도 최대한 생생한 이제 현장 소식 전하기 위해서 뭐 보도국 전반에서 아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잘해야 되는데 국제 뉴스가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직접 취재가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뭐 특파원이 없죠. 네, 미얀마에. 특파원 나가 있는 일부 지역 이런 데 말고는 아니면 뭐 바로 긴급하게 뭐 특파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래야 직접 취재가 가능한데 일단 직접 취재가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번 미얀마 쿠데타 사태의 경우 말씀 주신 대로 전문가 그리고 현지 교민들까지 빠른 시간에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현재 상황을 비교적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긴 호흡으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의미, 여러 가지 관계들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더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YTN이 부산일보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관련 보도 내용 이번에 평가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부산시장 여론조사 박형준 1위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언론 기사가 부산이 조금 적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부산을 보도를 한 것은 좋았지만 뉴스 구성에 있어서 역시 경쟁 구도의 보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점. 누구 몇 이렇게. 네,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이제 90%가 경쟁 구도의 보도로 이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언론이 여론조사 보도에 있어서 도대체 뉴스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늘 지적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좀 정책, 현안 문제 조사 결과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보도를 기대하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여론조사 보도를 볼 때 질문 문구라던가 질문 구성 하나하나를 어떻게 구성을 했고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됐고 그걸 언론사가 어떻게 보도하는지까지도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말미에도 이미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언론의 그 보도 행태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뭐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라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정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키워드 긴 키워드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외워서 홈페이지를 찾아가시는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게 저는 정말 걱정이에요. 그래서 기사 속에 밑에 링크를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 기사의 그 원 소스가 되는 내용이 어디에 실려 있다 URL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나 홈페이지 보도에서 항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시면 너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검색을 지금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심의까지만 검색을 하면 일단 포털에서는 밑에 연관 그걸로 뜨더라고요. 뜨는데 이게
nesdc.go.kr입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사실 뭐 지금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 뭐 경마식 이런 보도보다는 정책이나 현안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뭐 선거 때마다 항상 여론조사 나오는 얘기고 딜레마입니다. 저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걱정입니다. 선거 앞두고 계속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될 이제 것 같아서. 시작인데. 네. 아니, 잘 해야죠. 이게 선거 앞두고 관련 기사들이 정말 쏟아지기 마련이잖아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될 때까지 이런 상황이 반복될 텐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가 이런 보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대신 유권자들이 제대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기사가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가지고 제대로 된 선거 보도할 수 있도록 뭐 YTN 더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링크 걸기 이건 좋네요. 그건 뭐 YTN 회사 전체 차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질문이 굉장히 이제 각 이 여론조사마다 많은데 방송에서 다 못한다면 온라인용으로라도 좀 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이 나고 왜 이런 응답이 나왔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고요. 네, 오늘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YTN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어린 분석과 해설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오늘은 국가 채무 증가폭 선진국 9위라는 제목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올해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20조 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채무 비율은 48.3%로 껑충 올라가고 내년에는 채무 액수가 무려 1,000조 원을 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입니다. 기사만 보면 나랏빚이 늘어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빚을 더 늘려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의문이다. 이와 관련된 다른 YTN 기사를 보겠습니다. 주요 국가의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맨 앞에가 일본입니다. 엄청납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미국까지는 100%가 넘습니다. 캐나다, 독일, 그 다음에 우리는 40% 정도입니다. 양호하죠. 앞서 기자가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껑충 뛰어오르고 채무 액수도 무려 1,000조 원이 넘게 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40%에서 40% 후반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채무 액수도 올해 956조 원에서 1,0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꽁충과 무료를 쓴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뉘앙스를 전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유튜브에 달린 댓글에 그런 지적은 상당합니다. 빚이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차입하면 채무 비율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언론들 진짜 의도 가지고 기사 쓰고 방송하네.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48% 정도로 OECD 회원국 중 최우량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속보인다. 증가폭이 늘어난다고 증가액으로 따져봐라. 우리나라의 GDP 순서가 9위니까 지금의 부채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준입니다. 국민을 살려야 국가 경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재정 투입대를 놓치면 안 하는 것만 못함. 모든 기사에 충분한 내용을 담아 완벽하게 맥락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는 부사와 형용사를 가급적 쓰지 않고 있는 사실과 숫자로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언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맛에 맞는 특정한 숫자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숫자와 사실로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콜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속 크고 작은 사기 사건들 나와는 별개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방심할 수 없는 게 스마트폰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최근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후 시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사건 스마트폰 콘텐츠 결제 피해를 알린 박기환 기자를 만나봅니다.
네, 박기환 기자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굉장히 미남 기자로 YTN에서 손꼽히는 박기환 기자가 오셨는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YTN 사회부 박기환입니다. 우리 요즘 뭐 스마트폰 아주 손에서 떼지 않고 거의 뭐 24시간 같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스마트폰 통한 콘텐츠 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 해킹 사례 뭐 이런 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콘텐츠 피해 결제 좀 기사화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사실 처음에 제보를 받았을 때는 사실 피해 액수가 크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그 개인분한테는 크겠지만 전체적인 다른 사기 건에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수천만 원 이런 건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소액이라서 저희도 좀 고민을 했고 특히 그래서 좀 찾아보게 된 게 포털 사이트 같은 데 좀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 제보자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다들 책임을 안 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잘못이 없는 걸까에 대해서 따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취재를 하게 됐고 기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보도에서 뭐 계속 나오긴 했는데 저도 약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소액 결제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콘텐츠 이용료? 이건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이모티콘이나 뭐 게임 아이템 같은 거 구매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있죠. 예. 네, 뭐 그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렇게 SNS 이모티콘 아이템을 구매할 때 구글이나 애플에 등록되어 있던 뭐 결제 수단을 통해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앱마켓 안에서 결제된다, 앱 안에서 결제된다 해서 인앱 결제라고 하는데 이 인앱 결제 안에 휴대전화로 결제하는 부분을 콘텐츠 결제라고 별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피해자분이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처음엔 어떻게 대응을 하셨다고 하던가요? 네, 일단 처음에 딱 문자를 받자마자 네. 당연히 이제 이동통신사에 먼저 연락을 해서 뭐 이분이 혹시 제가 잘못된 게 아닌가 문의를 했더니 이거는 정당한 결제가 된 거고 우리에게 환불 책임은 없다. 뭐 다른 곳에 문의해 보시라라고 해서 그 다음으로 쓰여 있는 곳이 당연히 이제 게임사가 나와 있으니까요. 네네. 게임사 연락을 했더니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구글로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구글이 이제 해외 업체다 보니까 쉽게 전화하기도 어렵고 이메일을 보내도 좀 시간이 걸려요. 구글 본사에 보내려면 영어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Hi, my name is 삐리리 하면서 예, 그렇죠. 사우스 코리안 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제 구글 코리아가 있기 때문에 네. 한글로도 문자를 아, 보내고 상담도 해봤지만 조금 시간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너무 답답한 마음에 경찰에까지 다 갔었는데 이제 경찰에서도 이게 사실 총액이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네. 이 정도 액수는 조금 어렵다. 접수를 받긴 받지만 사실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받고 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고거래 같은 걸 하면 조금씩 여러 명한테 사기를 치는 그러면 이제 전체 액수는 좀 그래도 비교적 큰데 개인마다는 작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피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맹점을 이용한 거니까 생각보다 피해자가 뭐 많은 사건인 것 같은데 특히 이게 환불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동통신사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게임사도 책임이 없다. 사실 구글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접근이 좀 어려운 상태고 구글 코리아에서 이걸 환불 신청을 접수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분이 이 계정으로 결제를 한 게 아닌지가 증명이 되어야 환불이 가능하거든요. 그건 증명을 누가 하는 건가요? 일단 1차적으로는 구글 코리아가 만약에 이 계정이 갑자기 제가 여기다가 뭐 중국에서 뭐 접속을 해서 결제를 했다. 뭐 이런 사례거나 아니면 갑자기 제주도 뭐 이상한 데서 결제를 해서 이게 뭐 결제가 된 경우에는 이거를 스스로 입증을 해가지고 환불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뭐 만약에 제가 서울에 사는데 이 나쁜 범인도 해킹 범인도 서울에서 결제를 하고 만약 근접 지역이었다 하면 사실 입증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래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 구글에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접수가 가능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받을 수 있다고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구글의 아까 뭐 인앱 결제 이런 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책임 소재를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봤을 땐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모두에게 책임 소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결제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입 신청할 때 약관을 자세히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였고 그거를 일일이 사람들이 다 알기는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이건 소비자의 권리를 일부 침해한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책임 소재를 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하신 구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인앱 결제라는 게 사실 그 모든 어플 하나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결제가 약간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구글과 애플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확실하게 그런 보안을 요청을 한다거나 확실한 그 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 구글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원클릭 결제가 가능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정이. 하지만 2차적으로 원래 2차 인증이 가능한 설정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뭐 2차 인증이라면 지문이라던가 패턴이라던가 비밀번호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뭐 지문이나 뭐 홍채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우선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편리한 인증으로 내가 승인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소비자 단체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돈을 쓰기 쉽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밑에 우리가 따로 지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다. 너희가 만약 필요하면 해라라고 말을 하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도 사실은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거죠. 제가 이번 이 사례를 보면서 그게 궁금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주의 의무를 크게 위반을 해서 그러니까 해킹을 당하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꽁꽁 잘 숨겨놨는데도 누군가가 그 정보를 가져갔는지 이런 점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어디서 해킹이 이루어졌고 누가 한 건지를 알 수 있겠지만 뭐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이미 여러 번 여러 큰 사이트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그런 거에서 비슷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똑같이 사용하는 다른 계정들이 있다면 구글이라고 하지만 다른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달랐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연 이게 주의 의무 위반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피해 예방이 뭐 가장 시급하겠죠. 예방을 하려면 일반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어떤 점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으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 결제 한도를 이제 알게 되셨다면 이걸 좀 최대한 낮춰놓고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사용하는 만큼만 낮춰놓고 어르신들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직접 통신사에 연락을 하면 낮출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도와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함께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결제 수단이 등록되어 있는 계정의 경우에는 그 2차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뭐 지문 인식, 뭐 홍채 인식 이것도 다 어렵다면 비밀번호를 2번 입력하는 방식이라도 설정을 해놓으시는 편이 최대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취재 후 얘기 들어봤는데 오늘 내용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고령자 이런 분들은 그동안 이 콘텐츠 이용료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뭐 불확실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앞으로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각자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피해보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고 관련해서 뭐 관련 법의 뭐 맹점이라던가 허점 이런 구멍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취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박기환 기자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가 본 DMB 시간. 오늘은 비대면 온라인 가정학습의 고충을 담은 프로그램 수다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사회 각층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상 초유의 등교 제한과 원격학습 도입으로 교육 현장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수다학에서 만나봤습니다. 수학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주는 수다학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레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아이와 학부모의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시끌시끌 전쟁터가 따로 없는 집안에서 일과 사투를 벌이는 엄마. 그 맘도 모른 채 딴짓과 사투를 벌이는 아들.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도 돌보고 학습까지 시켜야 하는 엄마의 고충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흥미를 잃고 내용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아이의 고민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우리 주변의 가정들에서 흔히 겪고 있는 일들이기에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유형을 정확히 짚어주고 엄마의 학습 지도 방법을 알려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원격 수업 상황에서
전반적인 학습 태도 개선을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 실제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수다학은 주로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뚜렷한 차별점을 보이며 독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인공의 이야기를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만 살펴보고 있는데 해당 학부모 또는 아이가 스튜디오에 출연하거나 비대면으로 연결하여 직접 전문가들과 상담에 나서는 방식을 통해 고민을 보다 입체적으로 다뤄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또한 현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결 방법을 적용한 후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까지 담아내는 것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서 수다학은 시청자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학습 정보 제공은 물론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다학을 통해 수학은 무조건 어렵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수학에 보다 재미있고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